저희 나이 때는 앞으로 이제 고갈돼서 못 받는다는 생각이 확실하거든요. 그 노후 보장을 이유로 단순한 세금 체계라밖에 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죠. 제시해야 되는 연령이 좀 자꾸 늦춰지는 거는 좀 불만이거든요. 노후 생활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우려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폐지하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지만 극에 달한 불신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속도가 붙으면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갈을 늦추기 위해 자문위가 더 많이 오래 내고 늦게 받는을 내놨는데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편안의 내용과 왜 비판 여론이 거센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문위가 그린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바뀌는 시점은 당초보다 2년, 고갈 시기는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유출이 많아지는 연도가 2042년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면서 기금이 이제 점점 뭡니까 이제 탑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점점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가 진행되다가 57년쯤 되면은 기금이 소진되고 그 소진의 규모는 12월 31일 기준으로 124조 원의 적자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안입니다. 첫 번째 안은 소득 대체율을 올해의 45%로 고정하되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2%포인트 올리는 방안입니다. 소득 대체율 45%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이었다면 연금 수령액으로 45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안은 소득 대체율을 계획대로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되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4.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1단계 변화로 설정했습니다. 2단계로 2030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과 액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조처를 먼저 취하면 약간 보험료율이 더 높아진 것은 당연하고 세대 간 부담 면에 있어서는 먼저 매를 맞는 게 후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더 클 수가 있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도 2,187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근로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2088년에는 1,019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안에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강혜지 기자, 먼저 궁금한 것이 앞에서 본 것처럼 그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바뀌는 시점이 당초보다 2년 빨라졌어요. 그리고 고갈 시기 역시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5년마다 재정 안정을 위한 추계치를 내놓는데요. 네. 이번이 4차로 2088년까지의 전망치입니다. 5년 전 추계 당시보다 재정 고갈 시기가 빨라진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때문입니다. 네. 출산율은 2020년 1.24명에서 2040년 1.38명까지 그친 반면 2088년의 기대 수명은 남녀 모두 90세를 넘어선 겁니다. 예. 가입자는 내년에 최고점을 찍은 뒤에 2088년 1,019만 명으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수급자는 내년 475만 명에서 2055년 처음으로 가입자를 추월한 뒤에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0.8%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또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면서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서 국민연금 재정의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적자 시점 시기는 3차 추계 당시 2044년보다 2년이나 앞당겨졌고 기금 고갈 시기는 2060년에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문위가 그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 그 2개 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 2개 안에 공통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추계는 국민연금 1년치 적립금이 1년 지출액과 같아지는 2088년을 목표로 짜여진 건데요. 예. 공통점은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20년째 9%에 머물러 있는 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고요. 예. 또 의무 가입 기간을 현재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개 안의 그 차이점은 뭡니까?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받는 연금이 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예. 먼저 가안은 이 비율을 45%로 설정해서 노후 보장에 무게를 뒀는데요. 보험료를 내년에 2%포인트 인상하고 16년 뒤부터는 1.3%포인트를 올리고 이후로는 5년마다 자동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 세대에게 유리한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나안은 소득 대체율을 40%로 설정하는데요. 내년부터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4.5%포인트를 올리고 2030년 이후로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에 연금 받는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안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소득 대체율에 대한 반발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너무 낮아서 그 노소득 보장이 안 된다. 뭐 용돈연금이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 소득 대체율이 뭔지 그리고 왜 문제가 되고 어떻게 산정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소득 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월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킵니다. 예. 현재 소득 대체율은 45%인데요. 그러니까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연금 4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냈을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40년 동안 꼬박 부어도 노후를 국민연금에만 기댈 경우에는 액수가 좀 적기 때문에 용돈연금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취업도 어렵고 은퇴 시기도 빨라지면서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평균 가입 연수는 17년이고 실질 소득 대체율은 24%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일 경우 연금 수령액은 24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용돈연금이 빈말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것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나 500만 원인 사람이나 소득 대체율이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소득 대체율은 월급 468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데요. 예. 무슨 말이냐면 현재 보험료 상한액이 42만 원 정도인데 이 42만 원은 월급이 468만 원일 경우에 산출되는 보험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468만 원까지만 소득 대체율이 온전히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인데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된 건지는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2개 안 모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네. 김 기자가 직접 그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죠? 네, 저출산과 고령화로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납부 의무 기한과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고 무엇보다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예 탈퇴하겠다 이런 반응도 우세했는데요. 20, 30대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연금을 유지시켜서 일단은 최대한 제가 늙을 때 받는 데까지 가능하도록 시도는 해야겠죠. 저희 나이 때는 앞으로 이제 고갈돼서 못 받는다는 생각이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못 받을 금액인데 또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빼내는 거잖아요. 사실상 국민연금 즉 그 노후 보장을 이유로 단순한 세금 체계라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만약에 감당이 안 됐을 때는 책임을 못 지겠다는 그 행태거든요. 노후 보장은 이제 개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 국민연금 폐지 청원에는 연금 폐지 안 하면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댓글도 눈길을 끌었고요. 청년 연장 없이 수급 연령만 자꾸 늦추면 미래 수급자들은 일만 하다가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그렇군요. 비단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나안의 경우 그 납입가는 더 늘었는데 연금 그 수급 시기도 늦어져서 당장 그 중장년층의 불만도 클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후 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을 꼽는 사람들이 53%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도 5년은 더 국민연금을 내야 하고 또 연금을 받는 시기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67세부터라서 중장년층들도 이번 개편안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은퇴 이후에 65세까지 어떤 자금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죠. 제시해야 되는 연령이 좀 자꾸 늦춰지는 거는 좀 불만이거든요. 퇴직 그 연령이 60세로 늘어났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그때까지 이제 다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보통 뭐 50대 초반이나 중반에서 그만두는데 그때 이후에 다시 또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가 너무 쉬운 일이 아니고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이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보험료 인상으로 소득 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론 눈치 보느라 땜질식 처방으로 기금 고갈이라는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인데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한진 기자. 네. 그 30년 전에 그 국민연금이 도입됐단 말입니다. 그 네. 초창기 때랑은 그 인구 변동 등 그 변화에 맞춰 손질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땜질 처방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거센데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까? 네,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최초 설계 자체는 인구 변화 등 기금 고갈에 대한 변수가 좀 적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당시 소득 대체율이 70%로 이에 걸맞는 보험료는 15% 수준이었지만 가입자들이 부담을 우려해서 3%로 시작을 했고 5년마다 3%포인트씩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1998년 9%가 되자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카드 대신에 소득 대체율만 60%로 낮췄습니다. 예. 하지만 재정 고갈 우려가 더 커지면서 2003년에는 보험료를 15.9%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이후 2007년에 두 번째 개혁안이 가까스로 통과는 됐습니다만 역시 소득 대체율만 50%로 낮추는 반쪽 개편에 머물렀습니다. 예. 그러면서 용돈연금이라는 오명과 함께 고갈 위기로 국민들의 불신만 자초했다는 평가입니다. 개편안들이 정치 영역, 국회로 넘어와서 논의되면서는 제도 자체 본질보다는 주변 관계,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수용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부분적인 또 더 왜곡이 심해지는 쪽으로. 사실 노후생활 보장이란 취지를 살리려면 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데요. 그 정치권의 여론 의식으로 근본적인 수술은 미뤄져 왔습니다. 자, 강 기자. 그래서 외국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네, 사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차 추계가 있었던 2003년부터 쭉 제기돼 왔습니다만 예. 국민 반발을 우려해서 그동안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OECD 국가 평균 보험료율을 보면 22.9%인데 우리는 9%,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네. 나라별로 보게 되면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는 요율이 20% 안팎이고 우리보다 빨리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도 17.8%로 우리의 2배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수술이 불가피한데요. 국민연금 인상 얘기가 나올 때면 국민연금 폐지나 탈퇴설이 단골 메뉴로 등장했는데 이번에도 예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려도 크고 불신도 높은데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네. 최근 선택가입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가난하거나 부유한 사람 또 젊은 층 모두 나름의 이유를 대면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입을 피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노후 빈곤층이 확대되고 결국에는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후를 책임지게 되는 불공평한 이중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무엇보다 연금을 제도로 운영하지 않고서는 이 점점 길어지는 노후를 대비할 장치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이 공적 성격의 사회보험 제도를 의무 가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국민연금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최근 연금 개혁안이 나오자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보장을 하면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 김한진 기자, 먼저 네. 지급 보장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뭡니까? 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바닥이 나면 세금으로 메꾼다. 이런 내용의 조항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공무원연금법의 경우는 지난 2000년 개정이 되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거든요. 하지만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이런 문구만 있어서 좀 애매합니다. 예. 이것도 지난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건데요. 따라서 공무원 연금처럼 연금이 부족하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여전히 불신을 주고 있고 특히 청년 세대들이 내가 낸 거 제대로 받기 어렵겠다는 이 판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지급 보장을 안 하기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하지만 그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죠. 네, 지급 보증을 명문화한 공무원 연금은 이 조항이 국가 부채가 쌓이도록 만드는 독소 조항이 됐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지난해 말 국가 부채가 1,556조 원 정도 되는데요. 공무원과 군인 연금 부채가 845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더하게 되면 국가 신인도는 물론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런 우려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연금이 이제 명문화되면 국가부채 한 600조 원 이상이 더 추가가 돼요. 이 잠재적 국가부채가 올라가면 뭐가 불이익을 당하느냐? 당연히 뭐 신용도가 이제 낮아지고요. 또 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이란 나라의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건 맞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지급 보장 조항이 그 대수술이 불가피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그런 반론도 있다고 하네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연금 지급 보증을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급 보증 조항이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지금도 제도를 제대로 고쳐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시행해서 진단 결과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제도를 손을 봐야 할 텐데 지급보장 조항이 들어가면 자칫 제도 개혁 논의보다는 책임 공방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엿볼 수 있는 이런 논란 때문에 정부도 결국 그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자문위 안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규정을 좀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언급을 하자 이런 내용이 담겼었는데요. 그 연금 지급 보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연금에 대해 불만이 크다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지급 보장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정부나 국회가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좀 갖고 있는 만큼 어떻게 결론을 낼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취재 파일에서 여러 번 짚기도 했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의 불신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신뢰가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네.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안건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에 넘기질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했거든요. 예. 결국에 정부 입김에 못 이겨 거수기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를 상설기구화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해서 결국에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낮은 수익률입니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힐 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용을 잘해서 기금을 불리면 고가의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히 낮은 수익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길래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금 전체 수익률이 0.89%였는데 네. 5월 들어서는 0.49%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걸 연간 성과로 예상을 해보면요. 1.66%에서 1.16%로 낮아진 겁니다. 네. 국민연금 적립금이 630조 원 이렇게 수익률이 조금만 깨지더라도 손실 규모가 상당한데요. 네. 국내 주식 성과가 부진했던 영향이 컸습니다. 4월에는 2%대였던 이 국내 주식 수익률이 5월 들어서 마이너스로 급락을 하면서 한 달간 4조 원 이상 손실이 났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한두 달의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연금은 초장기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1년,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시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느냐, 이렇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기준이다라고 봐야겠죠. 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우려도 크지만 반면에 국민연금만큼 그 든든한 노후 보장 상품도 없다라는 이런 말도 예찬론도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이 가진 이 강제성 때문인데요. 예. 개인이 해지할 수도 없고 일시불로 받는 퇴직연금에 비해서 노후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다른 연금에 비해서 보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동자가 4.5%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4.5% 해가지고 9%를 40년 동안 내면은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우리가 퇴직금에서 전환된 퇴직연금은 8.3%를 노동자가 다 내고 있는데요. 그 소득 대체율은 30년 기준으로 1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우월적인 금융 상품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뜨거운 감자가 된 국민연금 개편안. 온 국민의 합의하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데요. 불신을 딛고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법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국민연금 인상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겪은 일본의 경우 그 국민연금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완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일본은 5년에 한 번 연금 제도를 개편하는데요. 네. 우리보다 앞서서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데다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부담을 좀 더 지는 방향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네. 지난 2004년에는 당시 급여의 13.58%였던 보험료를 매년 0.354%씩 올려서 2017년에 18.3%로 고정을 시키고 지급하는 연금액은 수입의 59.3%에서 2023년까지 50.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저 50% 수준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연금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현재 1년 넘게 공석입니다. 그 자본시장의 공룡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누가 되냐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요. 강 기자, 하마평에 오른 인물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크고 그래서 결국 전권 코드에 맞는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최종 후보군에 안효준 B&K 글로벌 부문 대표, 그리고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 그리고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등이 오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후보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곽태선 전 베어링 운용 대표에게 이 공모 지원을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인선 개입설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인데요. 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수백 조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이렇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색을 띤 인물이 수장이 된다면 기금 운용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투자 의사 결정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그 효과가 내년도 혹은 그 후년도까지 그 투자 수익률의 저하라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평판이 좋은 그런 CIO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임을 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지적한 것처럼 기금운용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자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공석이다 보니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할 수 없는데요. 정부 역시
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한진 기자, 네.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국민적인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해외 국가들은 충격을 좀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서서히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일본도 우리처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돈만 내고 나중에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팽배했었는데요. 예.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줄어드는 출산율을 연금액과 연동해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 또 다른 모범 사례로는 스웨덴을 좀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소득에 따라낸 보험료와 경제 성장률 수준의 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적게 내고 많이 받던 것에서 적당히 내고 적당히 받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네. 물론 기존 제도보다 혜택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연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로 여론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과거 수차례 개편을 시도했지만 갈등을 피하려는 소극적 태도 탓에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웨덴의 경우도 약 13년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만큼 노후 보장과 미래 세대 부담 완화 사이의 접점을 찾으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에서 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커지고 있죠. 네, 형편이 어려워서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납부 예외자 또 장기 체납자 분들인데요. 예. 소득이 적거나 불안한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 10명 중에서 이런 분들이 1.5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분들, 학습지 교사와 보험 설계사 등 이 특수 형태의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불편하고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가장 큰 불만은 행여 손해를 보지 않을까입니다. 당장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만큼 노후 생활을 의지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이라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망가뜨리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취재 파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